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코로나19로 명명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확산, 이른바 팬데믹이 세상을 많이 바꾸고 있는 듯합니다. 세계 경제는 상당히 공포에 떨고 있고요. 요즘 우리가 접하는 경제 지표는 예전에는 상상치도 못했던 그러한 지표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또한 통화정책, 재정정책에 이르기까지 과거에는 감히 말도 끄집어낼 수 없었던, 그리고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책들이 마구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조금 고민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과연 글로벌 밸류 체인은 또 어떤 변화가 있으며,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산업이 앞으로 유망하고 어떤 산업은 앞으로 사양길에 접어들지, 관련해서 또 관련 수혜주도 또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과연 달러의 시대는 계속될 것인지, 정말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오는 것인지, 인플레가 오는 것인지 디플레가 오는 것인지, 오늘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심도 깊은 토의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간 전망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지대 특임 교수님이시죠. 박정호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낯익은 얼굴이실 텐데요. 세종사이버대 경영교수로 계시는 강병욱 박사님,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하이투자정군의 박상현 연구위원님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박 의원님은 제가 자주 뵙고 우리 두 분은 오늘 주간 전망대에 처음 모십니다. 우리 박 교수님은 아까 저 대기실에서 뵐 때 왜 교수님은 안 오시고 왜 조교가 왔지? 아유, 감사합니다. 학교에 있다 보니까 좀 캐주얼하게 입고 다녀요. 계절하게. 예. 요즘 그러면 계속 동영상 강의인가요? 예,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번 학기는 일단 전부 동영상 강의로 돌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다음 학기도 장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 이제 초중고는 이제 어쨌거나 6월쯤이면 개학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자유 선택으로 이제 진행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자율 선택요. 예, 학교에서 나름대로 우리는 개강을 하겠다 하는 네. 데랑 아니면 우린 계속 온라인으로 하겠다, 이걸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 같습니다. 이건 학교 여건들이 너무 편차가 커가지고요. 네. 그래서 배려한 것 같습니다. 예. 말씀 난 김에 워낙에 우리 또 박 교수님 요즘 이 코로나 관련해서 여기저기 매체에서 이제 많은 의견을 내주고 계신데 네. 지금 이게 미국도 유럽도 지금 이른바 이코노미 리오픈 해가지고 경제 활동 재개를 합니다. 봉쇄해서. 네. 그 이후에 이제 이 코로나가 잦아들 것인지 새롭게 또 2차 대확산으로 올 것인지 이게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도 이 학교 개학이 조금 고비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사실 저는 그래서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가장 보수적으로 다뤄야 된다라는 주의자였습니다. 네. 그건 왜냐하면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현장에서 제가 교육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집필에 참여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학생들은 좀 저희랑 달라요. 어떻게 보면 서로 뒤엉키고 막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오히려 친한 친구면 야 코로나 하면서 막 가까이 가고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런 학생들의 기질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개나게 학생들에게 위험에 노출하게끔 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었습니다. 예, 더 큰 문제는 젊은 사람들은 이제 건강하니까 네. 이게 그 무증상 저기 그 요로 올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무증상으로 저기 그 있다가 가족들에게 옮기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물론 이제 감염 경로는 다르지만 얼마 전에 그 싱가포르이 겪었던 그런 이제 2차 대확산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점들은 잘 지켜나가면 그래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싶긴 한데 좀 말씀하신 대로 좀 보수적으로 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나름대로 10대 뭐 아니면 어린 학생들이 나름 좀 조심을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예.
교수님 아주 좋은 예를 드셨네요. 진짜 친한 친구 같으면은 일부러 가서 기침도 하겠어요. 그럼요. 네. 또 하나하나 짚어볼 건 많습니다만 강 교수님. 예. 일단 이런저런 많은 변화 이전에 진짜 좀 이렇게 큰 주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우선 이번에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이 개인 투자자의 위상 변화입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 증시에서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시장 보신 지가 몸담 보신 지가 벌써 제가 벌써 한 30, 한 2, 3년 정도 그러시죠. 되니까 지금까지 그 상황으로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했던 시장은 우리나라는 1992년에 끝났어요. 92년에 예, 왜냐하면 1992년에 우리가 이제 그 외국인들한테 자본시장을 개방을 했거든요.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들이 주도를 하는데 특히 또 1994년에 코스피 200 지수가 발표가 되고 그런 과정에서 완전히 이제 기관 투자가들, 개인 투자 그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제 주도하는 그런 시장이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IMF 때 한번 축 떨어졌다 올라왔고, 네. 9.11 때 한번 떨어졌다 올라왔고, 또 금융위기 때 한번 떨어졌다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번에도 학습 효과가 있어서 많이 떨어졌을 때 들어오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뭐 이름이 동학개미 운동이라서 좀 마땅치 않긴 합니다만은 지금 2월 17일 이후에 예. 개인 투자자들이 순수하게 주식시장에 매수한 금액이 한 22조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했을 때 제일 그 눈여겨봤던 종목들이 뭐냐면 바로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 이런 네, 종목들을 네. 이제 대거 매수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가를 보면 평균적으로 다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식시장에서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급해진 또 개미들은 어디로 가느냐? 이제 곱하기 2, 또 레버리지 거꾸로 인버스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 있으면 지금 아마 전부 다들 발을 동동 굴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는가. 물론 지금 대기 자금이 많다고는 하지만 이 주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매수하는 쪽이 일사불란해야 돼요. 일사불란해야 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살 때 같이 사고 또 팔 때 같이 팔 수 있어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속된 말로 주식이 좀 무거워집니다. 무거워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이제 우리 넷이서 같이 매수를 했어요. 네. 이제 팔지 맙시다 이렇게 합의가 돼야 되는데 우리 저기 그 박정호 교수께서는 우리 애 이번에 등록금 때문에 한번 팔고 또 뭐 자녀 결혼 때문에 팔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일사불란함이 이제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개인 기관 투자가라든지 아니면 이 외국인 투자가들은 사서 물건을 잠겨 놓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통 물량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는데 개인들이 사서는 사실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수익률들이 좀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겠고 또 하나 부분은 지금 이번에 이 주식시장에 대고 들어온 거는 그 사이에 이제 또 다른 학습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얼마 전에 코인 투자 한번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부동산에 갭 투자가 한번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마음속에 저금리 속에서 투기적인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과거에도 이제 튤립 투기가 있었을 때 사람들 그냥 느닷없이 튤립 투기가 생긴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 동인도 회사에 대한 적이 또 투기적인 마인드가 있었거든요. 예. 동인도 회사 주가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나도 한번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아주 우연한 기회이긴 하지만 튤립에 꽂힌 거죠. 그리고 그 끝은 뭐 말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저는 의외입니다. 우리 강 교수님께서는 그야말로 매일 데일리 시황을 갖다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 대상으로 하고 하시는데 저는 따뜻한 말씀이 나올 줄 알았는데 냉정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식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돈을 버는 시장은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맞습니다. 아주 낙관적으로 본다면 그 중에 5%, 아주 비관적으로 본다면 그 중에 1%만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좀 1년 정도까지는 뭐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끝은 낙관적이지 않다. 그래서 투자를 하시려면 정말 조심하게 투자를 하셔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기사에 보니까 벌써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이 뭐 한 9조?
이제 증권사에서 빌려서 주식 투자하는 게 한 9조 원을 넘었다 이런 기사를 갖다가 한 며칠 전에 봤는데요. 지금 그러면은 사는 쪽에서는 빚내가면서 살 수 있는데 지금 공매도 금지 상황입니까 현재 시장이 그렇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그 아직까지는 일 하시는 말씀은 언제까지라는 게 네, 정해지. 제가 정확하게 그걸 체크를 안 해봐서 정확히 모르는데. 그렇다면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하기야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늘 일반적인 주식 사이트에서 늘 하는 그 원망은 공매도였죠. 뭐 좀 해볼만 하면은 공매도 했는데 지금 그러면은 지금 우리 강 교수님 말씀하셨어요. 외국인 우리 국내 개인들이 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까지 이제 매수 비중으로 봐서는 많이 몰려 있는데 그게 좀 무겁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저점 대비 한 500포인트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죠, 그러면은? 그 두 개의 그 중심 종목이 그렇게 날아가지는 않았는데. 뭐 일단은 오히려 사실은 수익률이 좋았던 거는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사실은 가격이 오히려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 뭐 대표적으로 자본재 종목이라든지 네. 뭐 이러한 종목들 자체가 상당히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던 부분들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뭐 이렇게 좀 좋은 말로 표현하면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그냥 많이 스마트해졌다라고 표현할 수도 사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신문상에서는 뭐 하이닉스니 삼성전자만 투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요새 보면은 뭐 공모형에 들어가기보다는 대부분 ETF라든지 또 일반 개인적으로 그냥 자금을 운영하시면서 상당히 그러한 어떤 투자 기회를 잘 물론 그러다가 이제 뭐 유가 같은 경우에 이번에 마이너스 와서 대규모 손실도 났긴 했는데 다양한 어떤 투자 수단을 통해서 상당히 좀 스마트하게 접근을 하냐. 특히 최근에 보면 코스닥 시장 자체가 오히려 코스피 시장보다 더 핫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아무래도 그쪽으로 외국인 비중 자체가 아무래도 작은 부분도 있고요. 또 아무래도 오늘 뭐 정부도 뭐 디지털 인프라라든지 이러한 정책에 대한 어떤 것들을 항상 이제 정부가 무슨 정책을 내놨을 때는 사실 코스닥이 상당히 핫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사실 좀 뭐 자금들이나 이런 쪽이 이제 코스닥을 중심해서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아무래도 좀 주식시장이 올랐던 부분 자체는 뭐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뭐 중국하고 마치 코로나가 좀 선제적으로 좀 진정이 되는 분위기였고 또 미국이나 유럽도 조금은 이제 고비는 정점은 좀 지난 게 아니겠느냐라는 어떤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조금 경기 지표 이러한 것들이 최악을 좀 벗어나는 뭐 이러한 어떤 기대감 자체가 좀 같이 반영을 하면서 결국 유동성의 힘과 어떻게 보면 기대감, 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맞물리면서 사실은 좀 주식시장이 좀 오르고 있다고 좀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최근에 워낙에 이제 주식시장 갖고 어떻게 보면 정신없는 3월 그리고 3월 하순부터 이제 뭔가 새로운 기회 내지는 용기 뭐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5월부터는 또 새로운 국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정신 차리고 정신없이 달려왔던 지난 한 2, 3개월 왔다 뒤로 하고 앞으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냉정한 어떤 전략이 세워져야 되겠는데 박 교수님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이게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예. 가장 단적인 예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9.11 테러 이전에 워싱턴 DC로 출장을 가게 될 경우에는요. DC에서 다시 한국으로 귀국할 때 DC 시내에서 공항까지 한 쉽게 얘기해서 출국 비행기 30분 전에만 가도 출국이 가능했었어요. 공항에 30분 전에만 가면? 그럼 바로 그냥 출국해서 올 수가 있었던 거죠. 네. 근데 9.11 테러 이후 어떻게 됐느냐? 2시간 이상 전엔 가야 됩니다. 그 검문 검색을 다 해야 되니까. 검색 다 해야 되고. 근데 9.11 테러가 벌써 20년 전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절대 안 돌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2시간 전쯤에는 공항에 가야 됩니다. 신발도 벗어야 되고 벨트도 그렇죠. 벗어야 되고. 맞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이 현상이 일단락되는데도 저는 올해는 쉽지 않다라고 보는 주의자에 가깝고요. 그리고 내년까지 간다 하더라도 그 뒤에 또 다른 형태의 유형의 코로나와 유사한 대규모 질병에 대해서 세계기구에서는 계속 경고를 해왔어요. 사스, 메르스 다음에 코로나19 말고 그 뒤에 또 나올 것이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에 데미지가 굉장히 크게 상처를 입는다면 전 세계가 9.11 테러와 같이 방역이라는 또 하나의 화두를 통해서 국제적인 검역, 물류, 경제 시스템 이걸 다 다시 세팅하게 될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교수님은? 저도 마찬가지 생각인데요. 일단
제가 하나 지금 들은 얘기는 네. 이런 이제 코로나 국면을 우리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첫 번째 치료제가 나와야 한다. 치료제가. 예. 또 두 번째는 모두가 다 같이 집단 이제 면역 상태가 돼야 된다. 세 번째가 이제 숲을 갖고 와야 한다. 예? 숲. 숲을. 예. 숲. 예. 어. 왜냐하면 이제 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숙주가 지금 박쥐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 박쥐에 천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숲이 자꾸 없어지다 보니까 천적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이 파괴되는 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근데 숲이라고 하는 게 다 아시다시피 조성이 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되겠고 지금 이제 코로나 치료제라고 하는 람데스비르 네. 그 이제 그 결과를 이제 통계를 좀 아는 사람들이 보면 결과가 굉장히 모호해요. 네. 근데 지금 또 언론에서 이야기 안 되는 건 뭐냐면 새로운 치료제가 나왔을 때 항상 사이드 이펙트가 있어요. 근데 이 사이드 이펙트가 지금 임산부는 먹지 말아라. 그리고 젊은 남성들에게는 또 이제 생식 기능에 또 저기 그 좀 타격을 주는 그런 저기 그 사이드들이 좀 발생한다는 보고서들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부작용은 치명적인데요. 네. 네, 약간 뭐 저기 그 코로나 치료를 위해서 이세를 포기할 것이냐.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야 뭐 막 먹어도 되겠지만. 근데 치료제가 나오는 것이 쉽지 않다면 그러면 그런 불안들은 상당 기간 치료제가 나와도 아마 저기 그 이번에 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도 한번 걸렸었잖아요. 네. 나중에 소감을 한 마디 들어보니까 정말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예. 예, 그 정도로 고통스러우니까 좀 착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아, 한번 앓고 나서 많이요. 많이 예. 겸손해진 것 같고. 예. 예. 그래서 아마도 정상화되려면은 상당 기간 사람들이 이제 망각이 올 때까지 그런 것들이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 그러면 하나씩 여쭤봐야겠는데 교수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은 이 경제에서 그러면 그래요. 경제학 교수님이시니까 아니 그나저나 요새 뭐 갖고 가르치십니까 학생들 가리킬 때요? 교재를. 이게 이제 교재는 말 그대로 교재일 뿐이고요. 네. 실제는 교재랑 너무 괴리감이 켜져 있어서 네. 말 그대로 요즘은 이렇게 가리킵니다. 자, 이론은 이래. 하지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요즘은 학생들도요. 네. 옛날 저희 때랑 달라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돈은 열심히 일해서 번다라는 주의가 있었지만 학생들 그렇지 않습니다. 다 스마트폰 켜고 주식 투자, 갭 투자 뭐 이런 거 다 해요. 강의실에서? 진짜 다 합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저한테는 물어보죠. 교수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애들도 이게 워낙 이제 매체가 너무 손에 쥐어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학습효과, 아까 우리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학습효과가 굉장히 높아요. 질문 수준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론만 얘기하고 있으면 벌써 애들이 이렇게 갸우뚱해요. 그래서 자, 그런데 하면서 이제 부연 설명을 많이 하는. 그래서 거의 투트랙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경제학 교과서도 그렇지만 경영학 교과서도 보면 지금 아마 2000년대 초반의 이론들이 지금 교과서에 실리고 있어요. 2000년대 초반. 예. 근데 네. 그 이후 거는 아직까지 이제 뭐 논문이 나오고 했지만은 현실적으로 완전히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이걸 교과서에 실기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특히 금융시장과 관련되는 이런 그 과목들을 가르칠 때는 일단 교과서를 빼고 금융시장 자체가 교과서니까 주식시장이라든지 채권시장이라든지 외환시장이라든지 이런 시장이 실제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공부를 해보자. 네. 이렇게 유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교재를 선정할 수가 없는. 교재를 설정할 수가 없는. 그렇죠. 뭐 교재라고 해봐야 뭐 금융기관론이라고 해봐야 그냥 금융기관 종류가 은행이 있고 보험이 있고 뭐 저기 그 증권사가 있고 그 정도 수준이 나와 있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빨리빨리 변하고 있는 이런 이 금융시장을 학생들이 가르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면 밤을 셀 수는 없는 노릇이고 압축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다들 뭐 값싼 노동력에 의지해야 되는 그런 어떤 제품들 아니면은 뭐 원료나 뭐나 할 것 없이 중국에 그동안에 많이 세계화하면서 뭐 자국에서는 그 돈 안 된다 싶은 건 다 중국 같잖아요. 네.
자, 이 틀이 이제 깨진다고 보세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또 중국에 의존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크게 지금 쇄도되고 있는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네. 이슈화되고 있는 게 보도가 안 되고 있는 게 바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에요. 네. 11월 달에 대선이 있지만 네. 트럼프가 재선을 되든 재선을 되지 않던 이거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야당의 대표든 지금 트럼프든 간에 모두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을 더 첨예하게 만들 소지가 더 많아지는 상황이에요. 그럼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네, 재선이 되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이슈들이 있냐면 네. 전 세계 인더스트리 제조 공장이 예. 중국에서 멕시코로 시프트돼 가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쉽게 설명드리면 그동안은 중국에서 생산해서 중국에서 파는 것도 있지만 전 세계 단일 소비 시장으로 제일 큰 미국에다 갖다 파는 거거든요. 그렇죠. 중국이 워낙 생산 여건이 좋다 보니까 거기서 생산해서 미국에 갖다 주는데 네. 그 과정에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높아지니까 관세가 부과되고 교역 조건이 열악해지잖아요. 네. 그렇다면 또 다른 저임금 저지대 그다음에 관세로부터 자유로운 또 다른 생산 공장이 어디냐? 다 멕시코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 같은 경우는 멕시코에 공장을 안 가지고 있는 회사를 세는 게 더 편하고 ICT 관련한 회사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모든 ICT 회사가 다 멕시코에 공장이 있어요. 멕시코에 생산해서 바로 위에는 미국에다 판매하는 거죠. 심지어 미국 가전 회사들도 공장은 멕시코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생기면 전 세계 밸류체인에서 지정학적인 위치도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뭐 단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기업들도 그럼 중국에서 나와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사실 상공회의소 강의나 이런 데다 제가 네. 강의를 하다 보면 네, 주창을 하다 보면 대놓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방금 대놓고 여쭤봤습니다. 지금 지금 관세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협상 중에 지금 잠깐 되게 딜레이 됐는데 네. 이게 부과가 되고 나면 자기가 그 경쟁국인 어느 네덜란드가 벨기에 어떤 회사와 가격 경쟁력을 상실해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업이신데 미국에 팔 때 관세가 부과돼 버려서 그래서 그렇다면 저는 그동안 멕시코도 좋은 땅인지는 알았지만 내가 한국에서 출장도 편히 갔다 오고 핸들링하기가 중국이 워낙 편했기 때문에 네. 여기 있었는데 내가 공장을 진짜 이전해야 되는 겁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 박 의원님도 강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장을 이전한다는 건 기업의 존망과 관련된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섣부른 질문에 섣부르게 대답할 수는 도저히 없어서 예. 전반적인 추세만 설명드렸는데 진짜 현장에서는 그런 고민을 꽤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국제화가 되면서 옵쇼어링이 됐잖아요. 네. 옵쇼어링이 되면서 전부 다 이제 그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동남아라든지 이게 갔는데 과연 이제 리쇼어링이 가능하냐? 지금 이제 애플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수가 있느냐? 네. 이런 문제는 이제 고민스럽고 그러다 보니 최근에 하나 또 새로 나온 게 니어쇼어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나라 옆에 값싼 저기 그 노동력이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이런 그 북미 국가들은 멕시코가 가능하죠. 그 옆에 있으니까 우리가 근데 멕시코가 가면 니어쇼어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좋은 건 이제 개성을 여는 건데 그건 이제 워낙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렇다 보면은 그 블록화되는 것들이 더 빨리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블록화되는 거. 그렇죠. 이제 뭐 미주 지역, 그다음에 이제 그 동아시아 지역 이런 식으로 경제가 좀 더 블록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어차피 지금 그 무역 갈등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경제 규모가 줄잖아요. 줄으니까 이제 서로 간에 막 지금 확대될 때는 너도 나도 전부 다 움직이게 되겠지만 줄어들게 되면 이제 내 거를 먼저 챙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제 가장 합리적으로 이제 물류를 할 수 있다든지 하는 걸 보면 이제 니어쇼어링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이제. 그 부분에 죄송합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하는 밸류 체인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건 맞긴 한데 이 밸류 체인 자체가 잘못해서 자국 우선주의, 그러니까 브로커화된다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대공황 이렇게 저도 요새 이렇게 하도 이렇게 보고 어수선하다 보니까 대공황 자료를 이제 책자를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대공황의 원인 중에 하나는 사실은 그때 관세법이 통과되고 자국 우선주의가 각국마다 그때는 특히 이제 전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게 패권국이 정확히 정해지도 않고 어수선한 상태에서 자국 우선주의를 하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대공황으로 갔던 어떤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였는데 만약 이번에도 사실 뭐 아까 미중 갈등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포스트 코로나 이후 가장 우려되는 거는 이러한 자국 우선주의 이런 갈등, 이건 무역 갈등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리쇼어링이 되고 진짜 자국만 뭐 먹고 살자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면 사실 경기 회복을 뭐 돈을 아무리 뿌린다 해도
사실 자칫하면 저희가 심각한 대공황이나 대공황과 비슷한 어떤 그런 심각한 경기 침체에도 사실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뭐 그게 밸류 체인 자체 이동은 어떻게 뭐 당연히 중국도 소득이 올라가고 했으니까 뭐 다른 나라로 갈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그것이 꼭 내가 먹고 사는 거는 다 내가 만들어야 된다 이러한 생각이 점점 강해졌을 경우에는 사실 글로벌 전체적으로가 다 허물어질 수 있는 그럴 가능성도 사실 커진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일단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거 굉장히 효율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럼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효율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예. 근데 그 효율을 무너뜨리는 요인이 이제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코로나가 겹치면서 그 뭐 인적 교류라든지 아니 물적 예. 교류가 좀 주춤하게 되잖아요. 저는 뭐 저기 이 막아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당장 지금 보더라도 올해 해외 여행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 지금 우리 아직도 한국은 입국 금지 나라 아닙니까? 조금씩 풀리긴 하는데 예. 그래도 가면 거기서 15일. 가서 15일. 또 돌아와서 다시 15일. 돌아서 15일. 휴가 30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참 세상이 많이 그러네요. 어려워졌네요. 어려워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요즘에 뭐 수축 사회라든지 그런 용어들이 나오니까 이건 좀 새로운 국면을 생각해야 한다. 아니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억울한 게 그때 우리가 우한 한참 봉쇄당하고 그쪽에서 매일매일 확진자 터지고 우리도 무슨 뭐 신천지 어쩌고 하면서 터지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넘버 2 됐을 때 네. 한 뭐 100개국 가까운 데서 한국 사람 들어오지 마 했던 거 아닙니까? 네. 신혼여행 갈 데도 없고 네. 젊은 청년들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지나 보니까 우리만한 데도 없더만요. 여러 가지 하는 거 대처하는 걸 보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굉장히 평이한 수준에 해당되고요. 지금 해외에는 거버넌스 체제 자체가 무너진 상황이 많아요. 일단 코로나 때 이제 전개됐던 현상 아마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네. 외신 많이 보시니까 뭐 저기 이탈리아가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니까 예. 이탈리아와 최근 우호 관계를 긴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중국이 마스크 50만 개를 원조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직항이 끊겨가지고 요즘 다 항공기가 결항되지 않았습니까? 체코를 경유해서 가기로 했는데 네. 체코 세관 공무원이 마스크 50만 장을 압류해 버렸어요. 체코했어요. 예.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유도 대답을 안 하고요. 근데 네. 세관 공무원이 누구예요? 거버너잖아요. 네. 정부의 허가 없이 일개 공무원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가 이걸 강하게 압박을 하니까 이탈리아에 마스크 10만 장만 돌려주고 아직도 40만 장을 진해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도 자국에 필요한 마스크 200만 장을 전 세계 여기저기서 조달해서 그거를 케냐 공항을 통해서 가지고 오려고 했었는데 케냐 공항에서 마스크 200만 개가 사라졌어요. 네, 지금 사라졌어요. 그냥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마스크라든지 이런 이제 지역적인 문제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교과서예요. 조금 전에도 우리 교과서를 얘기했지만 교과서가 좀 바뀐 세상을 설명을 못하죠. 설명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원래 감염병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근에 자료들을 좀 보면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지금까지 해왔던 건 뭐냐면 집단 면역이에요. 모두가 다 걸려서 참아보자. 한번 알아보자. 그러니까 이제 스웨덴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그게 나오는 게 바보라서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게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뭐 따라다니면서 하고 있는 거는 이게 원래 교과서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대로 배운 사람들이 교과서대로 진행을 했고, 근데 그게 이제 먹히지 않는 세상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지금까지 다른 나라들이 대처를 못해서 확 번진 게 아니고, 그건 원래 교과서에서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는 이제 그걸 좀 뛰어넘어서 하려다 보니까 좀 눈에 띄는 그런 결과를 이제 얻게 된 거죠. 잠깐 다시 경제 얘기로 돌아오면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때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각자 도생의 국제사회 분위기가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코로나19 이후에는 더 가속화될 거고요. 그 전에도 각자 도생의 문화가 벌써 생겼어요. 어떤 걸 단적으로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냐면 100년 만에 조세 부과의 근거가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그게 사실 올해였습니다. 그동안에는 고정사업장 부과의 원칙이에요. 무슨 얘기냐?
어떤 회사에 세금을 부과하려면 그 회사에 주사무소가 있는 그 주소지, 그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다가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여러 국가가 마이너스 금리로 돌아섰고 예. 초고령 사회로 돌아선 국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동안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복지로 계속 돈이 나가야 되는 구조예요. 돈은 벌리지는 않은 상황에서. 뭐 세입은 없는데 그렇죠. 줄어드는데. 그런데 가만히 두들겨 봤더니 미국의 저 흔히 말한 그 우리 팜 기업들이라고 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애플, 구글, 페이스북이 유럽에서 엄청난 수익을 거두는데 돈은 세금은 거의 안 내는 거예요. 왜? 사무소가 유럽에 없거든요. 이런 IT 기업들은 사무소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럽은 자기네들이 앞으로 세출이 다 보이는데 뻔히 보여가는데 세원을 확보할 때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고정 사업장이 없더라도 그들 회사의 적정 이윤을 우리가 나름대로 카운트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네. 작년부터였던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달에 그걸 OECD 회의에서 최종 거의 확정적으로 이제 결정하겠다고 예정이 돼 있었어요. 네.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대표적으로 이제 진짜 이제 먹고 땅 따먹기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그런 어떻게 보면 적정 이윤에 대해서 과세 때리겠다라고 지정했던 산업의 에어리어에 우리는 자유로우냐?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도 예, 우리나라 삼성, LG, 현대차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게임 회사인 NC소프트니 넥슨 다 들어가 있어요. 그 품목에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스타벅스니 이런 프랜차이즈 기업도 다 들어가 있고요. 예.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동안 삼성 같은 경우 우리 법인세에서 요즘은 모르겠는데 잘 나갔을 때 우리 한 20% 이상의 법인세를 다 삼성에서 냈거든요. 예. 그런데 삼성이 유럽에서 그동안 세금을 안 내고 우리에서 냈던 이유는 유럽에 사무소가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네. 그런데 사무소가 없어도 유럽에서 삼성에서 과세를 때려버리면 네. 삼성 입장에선 한국에 내가 왜 또 과세를 내야 되냐. 그럼 이중과세잖아요. 예. 바로 이런 형태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직전에 코로나19로 이게 전부 이제 언론에 지금 묻혀버린 거예요. 지금 국제사회가 지금 그런 커다란 아까 말씀하신 개인적인 블록화, 뭐 그 생태계 변화, 산업적인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코로나19가 좀 생각보다 길게 되면 정말 더 각자 도생하기 위한 이런 뭐랄까 처절한 투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더 본격화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 과세의 문제도 그렇고 요즘 이제 언론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뭡니까? 미국에서 너 그 우한의 그 바이러스 연구소에서부터 출발한 거 아니야? 우리 뭐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하니까 중국에서는 그럼 증거 보여줘봐 이러고 있고 그걸 갖다가 무슨 손해배상을 하겠다 하는데 네. 이게 지금 성격상 이게 쌈박질이지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내가 중국이라도 그거 그래 얼마 드리면 될까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독일도 지금 이제 소송하겠다고 나오고 있는데 아마 그 증거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어지럽기만 한데 이게 풀려 나가겠습니까? 아니면은 각자 지금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대로 시주석은 시주석대로 각자 이제 그 국가 지도자들이 아베 총리도 이번에 얼마나 망신입니까? 그렇죠. 저 와중에 올림픽 하려고 했었으니. 자, 그렇다면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체면도 세워야겠고 뭔가 잘하고 있다는 듯이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어떤 소음이 제가 봐서는 아무 덕은 없고 세상을 갖다 어지럽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글로벌 경제에 비용만 추가할 뿐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뭐 말씀하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지금 뭐 이렇게 계속 뭐 소송 뭐 이런 얘기를 뭐 징벌적 뭐 얘기를 하는 얘기는 뭐 억울한 면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또 본인의 재선 문제도 사실은 눈앞 코앞이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뭔가 이슈 자체를 뭐 가뜩이나 지금 미국 내 컨트롤 자체도 제대로 안 됐다는 평가도 사실 많으니까 그 부분을 자꾸만 밖으로 돌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그게 적정한 대상은 역시 중국밖에 사실 없기 때문에 대선 전까지는 계속 이 이슈를 끌고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더구나 좀 트럼프 대통령 요새 보면 지지율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얼굴도 보면 편치가 않아요. 거기다 몇 달째 좀 골프를 못 다르더라고요. 쳐서 그런가. 예. 거기다 이제 가장 지적이 경기인데 경기마저도 사실은 지금 뭐 언제 회복될지 뭐 조금 뭐 저도 바닥은 쳤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대선 전까지 정상화된다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보면 계속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그 대상 자체는 뭐 만만한 게 결국 중국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뭐 지금 1단계 합의 자체를 뭐 다시 이제 취소한다 뭐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하는데 그러한 갈등 자체는 뭐 대선
전까지는 계속해서 뭐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두 정상이 굉장히 좀 저기 절체절명의 저기 그 상황인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재선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에요. 공산당 창당 100주, 예. 창당 100주년. 그래서 이제 시 주석이 저기 그 선언한 게 있어요. 그래서 경제 규모를 일정 수준까지 높여놓겠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올해 6% 성장을 해야 되는데 난망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첨예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올 연말까지는 경제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야 될 거 아닌가 싶어요. 경제가 어려워도 주식은 간다. 그건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주식을 선별적으로 하겠죠. 선별적으로. 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또 모든 주가가 다 떨어지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 구조가 동태적으로 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태적으로 변화나가는 건 이미 시작된 것은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부터 새로운 저기 그 산업 구조가 생긴 것이고.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더 붙어서 언택트 쪽으로 이제 가고 있으니까. 네. 언택트와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여전히 관심들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고 이제 뭐 그 전통적인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어려워질 수가 있겠죠. 전통적인 산업. 뭐 철강이라든지 석유화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워렌 버핏도 손절했다고 하는 항공, 네. 항공하고 이제 같이 가는 여행 이런 것들은 뭐 살아남느냐 죽느냐의 싸움이지 더 좋아진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겠죠 이제. 이번에 왜 4월 달에 ADP 민간 고용 보니까 2천만 개 넘는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한 달 사이에. 그러면 지금 5월부터는 이제 조금씩은 회복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예전처럼 이게 예전으로 완전히 돌아가기는 아까 우리 박 교수님도 어렵다고 보셨고 누가 봐도 그렇게 이제 예전으로까지는 완전히 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은 그 질문은 그거예요. 지금 이제 이 실업률이 한 20%도 각오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 당장 우리 녹화일 기준으로 우리가 목요일에 하니까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오는데 한 20%대 실업률도 각오하라는 얘기인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4월 달에 20%였다가 그 다음 5월 가서는 뭐 한 15%, 그 다음에 6월 가서는 10%. 좋기는 합니다. 확 나빠졌다가 좋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예전 비하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도 그래서 고용 그 실업률 데이터를 이제 하고 주가를 좀 한번 그려봤습니다. 네.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고용 지표라는 게 이제 후행 지표다 보니까 항상 이제 그 경기 침체가 끝나고 나서도 실업률은 더 올라가는 경우도 대부분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언제 그러면 바닥을 치느냐라는 부분은 공교롭게 실업률 자체의 고점이 나오기 한참 전에 뭐 몇 개월, 뭐 5, 6개월 전에 이미 주가는 올라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과거에도? 네, 과거에 항상 그런 패턴이 보였어. 특히 그만큼 시장은 빠르다. 예, 더구나 이제 요새 뭐 매주 오늘도 이제 발표될 텐데 이제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뭐 500만 건, 600만 건 하다 이제 400만 건 떨어지는데 또 주가하고 가장 밀접한 게 보면은 그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고점을 찍었을 때 항상 주가는 저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이게 고점이라는 실업률의 고점이라는 게 경기의 바닥으로 사실은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사실은 주가가 선행해서 사실은 움직인다라고 하고 있고 뭐 지금 근데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 가던 실업률 자체가 10% 가고 뭐 이런 게 좋은 거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뭐 안 좋겠죠. 분명 10%에 대한 실업자가 있다는 거는 분명히 안 좋은 건데. 근데 사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과거의 어떤 패턴하고 사실은 저희가 비교할 수 있는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좀 왔다 갔다 하는 면은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우리 박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리고 제가 묻고자 싶었던 거는 지금 나오는 지표하고 현재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 증시의 이 가고 있는 방향이 자체는 뭐 과거 패턴하고 사실은 맞는다고 맞다. 봐야 될 거.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기대하는 게 사실은 초기에는 뭐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V자 받는 얘기를 하다가 이제 V자는 싹 없어지고 사실 뭐 U자, L자, 뭐 이제 W자 뭐 여러 가지 나왔는데 사실 이제 이 실업률하고 이제 주가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항상 그래서 이제 실업률이 고점을 찍고 내려가기 고점을 찍으면 주가가 올라가는데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는 게 이제 그 소위 미국 경기에서 더블 딥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실업률이 다시 한번 또 올라가서 정점을 찍는 이런 식의 모습이 나오게 되면 항상 이 주가는 다시 한번 조정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경기가 이제 2분기에 최악을 이제 맞았고 3분기에는 뭐 기저효과도 있고 뭐 돈을 풀었으니까 올라가겠죠. 근데 4분기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2차 유행이 혹시라도 오면 다시 경기가 꺾인다. 이런 식의 나오면 더블 딥의 모습이 나오니까 더블자 모양이 나오게 되면 주가는 다시 한번 또 큰 폭의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의 상황 자체는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하반기 상황 자체가 많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지금 다행히 조금 이제 바닥을 쳤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지만 향후의 어떤 경기 방향에 대해서는 사실은 코로나19 상황 뭐 거기에 따른 이제 기업들이 이제 파산을 할 거냐 말 거냐 지금은 다 돈으로 막아놨는데 그 돈으로 막아놓은 게 사실 계속 갈 건지 이제 경기가 풀려서 이제 자생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자생적으로 돌아가는 시간 자체가 너무 길어지면 결국 또 문제가 생기겠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남은 과제가 되지 않을까. 그랬거든요. 그때 며칠 전입니까? 그때 어린날 전날이었나? 그 50포인트 빠지던 날 코스피. 네. 우리 개인들이 1조 7천억인가 샀지 않습니까? 순매수가. 왜 저랬을까 하면서 이렇게 우리 저 증권가 토론을 했더만 믿는 구석이 있는 거야. 정책 당국이 다 해주겠다는데 지금 박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통화정책, 재정정책 할 것 없이 이거 조금 우리가 버냉키 의장 때 살짝 맛은 봤거든요. 드라기 의장 때도 드라기 총재 때도 맛을 봤고. 근데 지금 양쪽 다 미국이고 뭐 20이고 일본이고 할 것 없이 요새는 전부 묶고 따버리예요. 예, 그렇네요. 진짜 그렇네요. 규모가 그렇네요. 이쪽에서도 하고 정부에서도 하고 하니까 이게 네. 따버리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전 같으면은 저렇게 해도 돼라고 어떤 그 맞아요. 정당성에 대한 논란도 있을 만한데 요새는 또 그런 것도 없거든요. 없었죠. 이 변화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본의 아니게 미국의 연준이 좀 자신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연준이? 글로벌 금융위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 네. 말 그대로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대응하기 위해서 연준이 진짜 파격적인 수준의 금융정책을 동원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서 이후에 인쇄된 달러의 양은 10배로 늘었어요. 진짜 10배로 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그 우리 흔히 교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폐를 많이 인쇄하면 인플레 유발되고 뭐 이런 현상들이 생각보다 유발이 안 됐거든요. 그거는 기존의 전통적으로 경제 교과서에 얘기하는 것과 맥락이 많이 달라진 거예요. 네. 대표적으로 지금도 이렇게 파격적인 수준의 재정 정책 또는 금융 정책을 시도하고 있는 국가들의 공통점은 다 기축통화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사이드 이펙트가 적었다는 걸 확신한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미국도 가만히 봤더니 미국이 인쇄한 달러의 정확히 40% 정도가 미국 밖에서 유통이 되거든요. 그냥 돈을 찍어내도 바깥에서 다 소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유발 요인이 약해진 거죠. 뿐만 아니라 그럼 외국에서 예를 들어서 달러가 예전처럼 강달러를 좋아하고 약달러는 안 좋아하느냐? 또 그것도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많은 기업체들은 자신들이 이제 빚을 빌릴 교수님 때 거꾸로 아니시고 예? 외국 입장에서 약달러를 원하고 강달러를 싫어하고 그러니까 외국 입장에서는 강달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인들이 구매력이 좋아지니까 우리 제품들을 더 사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수출이 잘 될 거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약달러도 꽤 좋아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그 경영 활동을 하는데 빚을 얻잖아요. 근데 그 빚이 대부분 이제 또 상당히 달러 빚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도로 갚을 때도 약달러가 달러가 약해졌다고 더 수월성 있게 갚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메커니즘과는 상당히 다른 형태로 이게 전개되면서 뭐 말 그대로 미국은 뭐 대공황 이후 최고의 경기 호황까지 갔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 경제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논의했던 여러 가지 중앙은행이나 정부 사이드에서 논의했던 대응 수단이 예전보다는 더욱더 파괴적인 수준으로 파급을 일으키고 본인들도 더 과감한 정책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교수님도 언급하셨지만 기축통화 내지는 거의 기축통화로 인정받는 중기축통화 그렇죠. 달러, 유로, 엔 인정합니다. 근데 강 교수님 네.
인도가 만약 루피아를 뻥뻥 찍어내고 우리 한국이 원화를 막 한국판 양적 완화를 한다고 한국이 원화를 찍어내면은 방금 예비하신 대로 인도 루피아의 한 40%가 바깥에서 막 돌고 우리 원화가 저쪽에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막 남미에서 돌까요? 한번 이제 그 글로벌 그 금융위기 이후에 네. 미국이 달러를 막 풀었잖아요. 그때 네. 이제 한 학생이 와서 저한테 이제 질문을 했어요. 아니 미국이 저렇게 돈을 풀게 되면 네. 미국의 달러화가 휴지가 되는 게 아니냐. 글쎄, 약해지는 근데 거 아니야? 질문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의 질문의 이제 이면은 뭐냐면 달러화가 망가지면 우리나라 원화가 좀 위상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네. 식의 이제 질문을 했는데 제가 그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달러화가 휴지가 되면 우리나라 원화는 안드로메다에서도 휴지로 안 써진다. 아, 지구에서 미국 달러가 휴지가 되면 우리는 안드로메다를 가더라도 우리 휴지다. 휴지다. 예. 휴지가 안 될 수도, 휴지를 취급도 못 받을 수 있다. 아, 우리 강 그랬더니 교수- 강 금방 교수님. 이해를 하더라고요. 아, 슬프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그 박 교수님 말씀도 좀 수긍이 가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풀려 있는 그 스탁 개념에 스탁 저기 개념에. 이 화폐량보다는 최근에 이제 승수 효과가 더 저기 그 커져야 되는데 아무리 돈을 풀어도 카운터파트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네. 그 금융위기 떼일까 봐. 이후에 서로를 못 믿으니까 돈을 못 돌리는 거예요. 네. 돈을 못 돌리니까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저기 그 돈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연준에다가 저기 그 초과지준으로 넣어버리고. 근데 실제로 시중에는 돈이 엄청나게 풀려 있지만 그 돈은 서로의 대출이라든지 이런 저기 메커니즘 통해서 돈이 돌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뭐 그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진작에 마이너스 금리였잖아요. 예. 마이너스 금리를 가져간 이유가 뭡니까? 소비를 하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제가 이제 그 한때 이제 일본에 좀 저기 있어봤는데 이 사람들은 월급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돈을 들고 바로 뛰어가는 데가 있어요. 어딜 가겠습니까? 물어보면 다 은행이요 그래요. 아니에요. 일본 사람은 절대 은행 가지 않습니다. 우체국 갑니다. 우체국. 네, 우체국 저기 우정성. 음. 그래서 저기 그 일본 저기 우정성에 저기 수탁고가 700조 엔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7천조 원 정도 그래, 돼요. 예금을 하는데 우체국에 가서 예금을 네. 한다 이 말씀이죠. 근데 그걸 마이너스로 떨어뜨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소비를 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게 다 집안의 금고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이너스 금리를 떨어뜨리고 소비를 유도한다고 해서 실제 경제 주체들이 정부의 의도대로 소비를 하고 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내가 미래를 대비해야 되겠다라고 더 당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풀어도 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기적인 행동, 좋은 의미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니까 이제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돈들이 돌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예.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고 내가 좀 돈을 좀 빌려줘도 떼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 아직까지는 그런 믿음이 좀 부족하지 않나. 박 의원님, 지난 4월 30일 날 그 부처님 오신 날 새벽에는 FOMC 결과가 나왔고 그날 저녁에 밤에 이제 20위가 있었잖아요. 예. 이번에 뭐 우리가 주목할 만한 뭐가 있었습니까? 뭐 더 내놓은 게 있었나요? 뭐 특별하게 덜어놓은 건 없었고요. 네. 근데 이제 FOMC, 그러니까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의 정책에 대해서 뭐 확신을 줬고 앞으로 더 할 수도 있고 더불어서 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재정도 더 동원해라. 라는 좀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어떤 정책을 뭐 계속 강조를 하셨고 22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별다른 뭐 기대했던 것보다 사실은 못 미쳤고 오히려 사실 문제가 되는 건 오늘 계속 기사에 나오는데 이제 그 독일 헌법재판소가 이 공공채권 매입을 대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부분 네. 자체가 계속 나오고 지금 그게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나요, 시장에서? 그 여하튼 뭐 아직 그게 뭐 양적 완화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최근에 유럽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 부양책도 사실은 규모도 만들어놨지만 네. 그거 실행에 대해서 서로 또 이견이 있어서는 사실은 결정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EU 내에서는 사실은 이게 아까 일사불란하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제일 불안한 거죠. 근데 거기에 독일이 어떤 가장 중심 국가인데 그 국가에서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일단 태클을 걸었고 또 다른 어떤 그 재정 정책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남북이 유럽을 따지면 남북이 사실은 지금 서로 갈등을 보이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자체가 오히려 시장에는 사실 좀 불안감으로 좀 보이고 있는 걸로 봐야죠.
그러면은 뭐 어쨌거나 연준이나 ECB나 BOJ나 할 것 없이 그 트로이카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거고 우리는 할 만큼 했으니까 정부도 적극적으로 재정 팍팍 쓰라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그럼 우리 얘기 좀 할게요, 박 교수님. 우리도 요새 기사에서는 한국판 양적 완화 막 나옵니다. 네. 한국판 양적 완화 맞습니까? 그 정의가 맞나요? 뭐 궁극적으로 양적 완화라는 게 시중의 경기 상황을 부양하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돈을 풀어낸다라는 의미에서는 형태와 방법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양적 완화의 일환으로 많은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보증채를 발행을 40조 정도 한다라든가 국공채를 적자를 떠안으면서 한 30에서 40조 정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의 결국 그 돈은 결국 시중에 그 돈을 가지고 양적 완화의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겠다는 건데요. 뭐 분명 그거는 맞아 보이는데 네. 이것이 뭐 적절하냐 그리고 앞으로 이게 뭐 어떤 식으로 경기 부양에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지켜봐야 된다. 예. 시장을 안정시키고 진정시키는 데 기여했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솔직히 저는 이게 뭐 특정 회사를 언급해서는 그렇지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정말 원래 문제가 있을 만한 회사들이 오히려 살아났어요. 대표적으로 D그룹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관련이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예정된 스케줄이었거든요. 4월 달에 그 회사는 회사차 못 막는다. 그런데 마치 이게 그냥 무슨 코로나19 때문에 전개된 것처럼 거기도 도와주고 여기도 도와주고 해서 오히려 지금 뭐 무차별하게 도와주다 보니까 하여튼 경기를 진정시키는 데는 효과는 확실히 있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용감해졌습니다. 네, 진짜 용감해졌죠. 정부들도 용감해졌고 중앙은행도 용감해졌고 예. 그 다음에 가만히 냅뒀더라면 나자빠졌거나 도태되었어야 할 것도 그렇죠. 용감해졌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나는 왜 안 네, 줘? 네, 나도 살려줘야지. 네, 맞아요. 자, 여기서 이제 과거처럼 정상적이었다면 따질 수 있는 모랄 해저드의 문제 그리고 어떤 정책 효과가 진정 뭐랄까요? 경제적인 어떤 효율성과 효과성이 따지면서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거 없이 지금은 막 묻어가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 얘기 하다 보면 늘 어디서나 나올 수 있는 야 이게 뭐 호미로 막을 걸 잘못하면 가래로 막으니까 네. 지금은 일단 살려놓는 게 이게 싸게 먹혀라고 하지만 이 토론도 보면은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길게 보면은 죽일 놈은 죽이는 게 나아. 그래서 차라리 한번 건강해지는 좀 젊어지는 경제로 다시 일어서는 것도 나쁘지 않아. 이렇게 해서 2008년에도 한 번, 이번에도 한 번 해서 그러면 계속해서 좀비로 갈래? 이 논의는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논의를 할 것 같으면은 약간 분위기가 뭐냐 하면은 얘는 지금 불 붙을 거야 되는데 왜 저거 불 끄는 와중에 무슨 뭐 유리창 깨졌다고 난리고 화단 밟고 지나가서 뭐 불 끈다고 난리냐 이런 식의 어떤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거예요. 예. 지금 한은이 막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현재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아 이게 저도 하는 조항을 네. 봤더니 하도 이슈가 돼서 살펴봤더니 이게 되게 해석이 모호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은뿐만 아니라 많은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무기들이 많이 소진돼 버렸어요. 네. 벌써 금리는 대부분 제로에 가까이 내려왔고 그다음에 국공채는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니 뭐니 해서 많이 발행을 한 상태고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이제 더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또 계속 이어질지 모르니까요. 지금 많은 국가에서 그래서 이 모호한 규정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이 달라지면 복잡하니까 아예 법을 바꾸려고 지금 하는 중앙은행들이 한 30개국 이상 있어요. 그냥 아예 깨끗하게 법을 바꾸자. 중앙은행이 더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을 할 수 있게끔 법을 바꿔주자.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많아진 상황입니다. 그게 참 더 용감해진 거죠? 법을 바꾸고?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뭐냐면 사람들 우리나라 예를 참 들어드리면 우리가 이제 1983년에 그 코스피 지수가 이제 그 발표가 되기 시작했어요. 기준점은 80년이지만 그전에 이제 나우식으로 하다가 이제 시가총액식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때가 한 170포인트 정도 됐어요. 근데 이게
89년 4월 1일 날 1000포인트를 찍을 때까지 한 7, 8년 정도 쭉 저기 올라왔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권회사에 있던 저기 임원들의 생각은 뭐냐면, 야, 그 주식 그 사기만 하면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던 시절이 네, 있었죠. 그 상품 운용하는 저기 임원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주식 사기만 하면 되는 거지. 뭘 팔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됐냐? 90년대 그걸 다 안고 떨어졌어요. 상황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이제 용감해지고 할 때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원래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원칙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조금 더 나가보고 조금 더 나가보고 조금 더 나가보고 하는데 괜찮으니까 쭉 더 나가다 낭토로 쭉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과거에도 많았죠. 많았죠. 그래서 물론 저기 좀 과감한 정책을 쓸 땐 쓰지만 다시 원칙을 돌아보고, 말씀하신 대로 이 지금 저는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그게 저금리 함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제 금리가 우리가 그 기준금리 0.75잖아요. 네. 0.7, 그럼 과거에 그럼 2%대는 그럼 높아서 그런 문제였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어차피 2%대에 있을 때도 사람들이 실제로 가서 은행 대출 받으려고 하면은 그보다 더 높은 금리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좀비 기업들이 그냥 연명해 나가는 그런 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건 뭐 저기 물론 고용도 유지를 해야 되겠고 또 경제 충격도 줄여야 되겠지만 원칙은 좀 지켜나가는 그 양동 작전을 써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위기 때문에 경도되는 그런 것들은 좀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원칙 따지고 뭐 이렇게 말 되게끔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걸리고 뭐 말이 많아요. 그냥 전 국민 다 주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래 저 재벌들도 뭐 조 단위로 갖고 있는 분들도 그 100만 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건 줘야죠. 그 사람들도 세금 내잖아요. 아 그래요? 예. 지금은 누가 많이 가진 사람한테 주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예. 빨리 주고 빨리 주고 빨리 쓰게 만들어야 돼요. 빨리 쓰게 예, 만들어. 지금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유효수의 부족이거든요. 지금 유효수의 부족이에요. 이거 빨리 돈을 돌려야 되는데 아니 뭐 저기 그 70%까지 주고 저기 저 나머지 위에 30%는 안 주고 또 뭐 누구 저기 그 재벌 회장은 왜 받느니 누구는 난 기부하겠다느니 제가 볼 때는 그건 저기 그 본질에 벗어난 거예요. 빨리 받아서 빨리 소고기를 사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저기 우리 저 대공황 때도 결국은 유효수의 부족이었기 때문에 유효수를 살려 나가면서 대공황을 벗어났단 말이에요. 뭐 종국에는 이제 2차 대전이 이제 해결해 준 거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국면에서 뭐 나는 기부하겠다니 저희가 볼 때는 본질에 벗어나는 얘기예요. 기부를 하게 되면 안 돌아가잖아요. 지금 저기 물 한 방울이라도 마중물을 넣어서 빨리 저기 그 모터를 돌려야 되는데 나는 이것 때문에 빼고 저것 때문에 빼고 하면은 이건 저 볼 때는 옳지 않은 생각으로 봐. 그러면은 이 뭐 코로나 이후의 세상 갖다가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자고 시작을 했는데 후반부로 오니까 막 스쳐가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 지금처럼 이렇게 막 정부는 정부 가게 기업 정부 할 것 없이 이제 빚은 더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화폐 시스템 갖고 이거 해결되겠습니까? 뭐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게 디지털 화폐 얘기가 사실은 뭐 중앙원 차원에서 뭐 이제 그런 것들 고민들을 사실 디지털 화폐.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비트코인 같은 거를 이제 중앙은행 차원에서 이제 발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위안화를 두고 또 이제 중앙원 차원에서 이제 디지털 쪽에서만 쓸 수 있는 그 화폐를 사실 좀 발행할 거의 뭐 몇 개월 안에 네. 뭐 아마 발행할 거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중국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페이스북이 그 리브라를 하는 것처럼 그건 이제 기업이 발행하는 거고 이제 요번에 같은 중앙은행 자체가 이제 근데 이제 개념이 좀 다르죠. 중앙은행은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성격이 좀 다른다고 봐야 됐고 이제 그러한 것들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이제 달러가 사실은 그렇게 많이 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안화는 사실 뭐 국제적으로 뭐 이렇게 아직까지는 이제 국제통화 기축통화 역할을 못 하는데 이 CDC 그러니까 그 디지털 화폐 자체가 결국 중국은행이 발행한 것들이 전 세계 디지털 뭐 기업, 뭐 좀 화교 기업 이런 식으로 만약 써서 그런 것들이 널리 통용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런 것들이 새로운 이 기축통화 역할을 하게 되겠죠. 이제 그것이 달러를 이제 대체할 수도 있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전 세계적인 어떤
뭐 이 통화 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새롭게 어떤 변화 국면을 맞을 수 있는데 과연 이제 미국이 그걸 이제 용납 안 하겠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또 이제 패권 싸움에 되는 어떤 하나의 원인들. 화폐는 결국은 권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축 통화가 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은 군사력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2차 대전 지나면서 저기 그 파운드에서 미국 달러로 넘어왔듯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제 기축 통화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달러 체제가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 교수님 살아있는 동안에. 생전에는 달러가 왜냐하면 이 달러에서 다른 걸로 간다는 얘기는 전쟁이 났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니까 너무 혼란이 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도 쉽게 그 이 통화 체제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에 이제 정말 미국이 힘들면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동네의 짱이었는데 네. 쪼무레기들이 자꾸 저기 다가오면은 예. 한번 싹 밟을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저기 그냥 저기 그 짱이 그냥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굉장히 큰 혼란이 오니까 이게 아주 저기 그 천천히 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급격하게 변해 나가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올 수가 있겠다. 근데 저 큰형님 권력이 예전 같지가 않으신가요? 아 그래도 썩어도 준치죠. 썩어도 준치입니까? 미 연준도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하죠. 거기도 거기도 디지털 통화 발행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 주도의 네, 저기 그렇죠. 그 디지털 화폐가 나오는 거는 용이 되는데 다른 나라에서 하게 되면은 제가 볼 때 최근에 저기 엔화를 그 BOJ에서 저기 그 무제한 풀었을 때 이때도 아마 저기 그 미국에 묵인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아베노믹스의 N 그렇죠. 프로젝트 기는 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예. 우리가 미국이 너무 저기 그 비용이 많이 있으니까 이 동아시아 쪽은 니네가 맡아라. 예.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그 분할하는 그런 과정에서 묵인이 됐던 것이지 함부로 풀지 못합니다. 그렇겠죠. 그 함부로 못 풀죠. 아니 근데 뭐 생전에 뭐 달러가 기축통화 유치를 안 이랬으면 좋겠다 하셨지만 우리 박 의원님이나 우리 박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생전에 그 디지털 화폐 현실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뭐 몇 푼 안 되는 거지만 이거 신사임당하고 이거 뭐 벤자민 프랭클린 그려져 있는 $100짜리 이거 휴지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디지털 화폐는 뭐 조만간 아마 상당히 통용화 될 거로 좀 보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요새 뭐 디지털 뭐 특히 이제 그 디지털 인프라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지금 우리가 지갑에 넣어 댕기는 거는 아날로그 화폐예요. 그렇죠 아날로그 그래서 이제 디지털 화폐다. 네. 이제 그 화폐의 그 발전 단계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페이퍼 머니가 있죠. 페이퍼 머니, 페이퍼 머니가 있고 지폐. 플라스틱 머니가 플라스틱 있고 머니.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머니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플라스틱 머니에서 저기 그 이 디지털 머니로 잘 못 가는 게 왜 그러냐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은행 시스템이 전자결제라든지 예. 우리 요즘에 뭐 저기 그 대체로 그 신용카드라든지 가지고 있으면은 못할 게 없잖아요. 예.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페이퍼 머니에서 바로 디지털 머니로 넘어간 그런 상황이고. 그 뭐라 그러죠? 그 뭐 하나 뭐 있으면 다 하던데 네, 뭐 현찰 저기 없이 살던데. 그 QR 코드 가지고 전부 다 네네. 해결하고 그런 의미라면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현재 있던 저기 그 이 통화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걸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런 것이죠. 그렇겠죠. 그래도 디지털 화폐라고 하지만 지금의 달러, 지금의 원화, 엔, 유로의 그 개념은 살아있는 그 뭐 살아있고 이제 또 다른 어떤 통화가로서 하나 이제 부상을 하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왜냐하면 이제 뭐 지금 산업들 자체가 다 디지털화되고 하는 이 추세 자체를 사실 거슬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사실은 오히려 그런 것들에 선제적으로 사실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지 지금 그거를 뭐 통화 체제가 어쩌고 이런 고민할 문제가 사실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정부도 계속해서 뭐 디지털 뭐 인프라 뭐 구축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사실 전 세계가 이렇게 뭐 말씀하시면 좀비 기업도 많고 뭐 부채도 많고 어떻게 사실은 이 난국을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때마다 사실 이렇게 항상 나왔던 건 기술의 혁신,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나와서 뭔가 투자를 끌어줘야 사실은 뭐 아까 돈도 돌고 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몇 년 동안 사실은 그러한 그 세계 경기를 이끌 만한 대규모 혁신 자체가 사실은 부재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TV도 나왔고 자동차도 나왔고 뭐 가까운 예로 저희가 쓰는 이 스마트폰도 사실 나오면서 이렇게 많이 발전을 했는데 최근에 사실 뭐 그거 산업을 다 미국이 독점을 했죠. 사실 뭐 소셜 미디어도 그렇고 뭐 다 독점을 했는데
이제 그러한과 관련해서 이 디지털과 관련된 새로운 어떤 혁신 사이클이 사실 한번 좀 나와줘야 사실은 전 세계가 다시 한번 이 부채의 어떤 늪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사실은 좀 마련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사실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게 비트코인 어떤 투자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좀 기술의 진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조금 계속 좀 고민을 하고 좀 강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뭐 나오는 지표들은 보면은 이제 지난 수십 년 동안에 기존에 발표됐던 그 지표를 뭐 그래프로 그리면 이게 전부 점점점점 처리되고 뭐 이래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리고 굉장히 아주 히스토릭한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가 지금 당대에 살고 있는데도 막상 사는 사람은 잘 못 느끼나 봐요. 근데 덤덤해요. 이러다 보니까 어느덧 마이너스 금리도 야, 그게 무슨 금리가 마이너스야 했다가 벌써 한 몇 년 사이에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가 됐습니다. 이제 유가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것 같다가 경험했어요. 앞으로 이거 일상화 되는 건가요? 답답한 일이죠. 근데 이제 마이너스 금리 사실 교과서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물건을 주고 돈도 얹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럼 예. 사실은 물건을 버려버리면 돈 안 나가잖아요. 버려버리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 금리가 왜 가느냐, 여기서 이제 학문적으로 좀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금리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 이제 한계 효율, 근데 자본의 한계 효율과 관련되는 이제 그 이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의 한계 효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본을 한 단위 더 썼을 때 어느 정도 생산성이 더 늘어나느냐 하는 건데, 선진국은 사실 자본의 한계 효율이 낮아요. 왜냐하면 워낙 자본 축적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자본 축적이 잘 돼 있는 데가 오히려 자본 손실이 난다면 그러면은 마이너스 금리 가능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금리가 마이너스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가 안 좋다는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아무리 자본을 돌려도 오히려 자본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불행하게도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앞날이 굉장히 좀 암울하다. 특히 이 주식도 우리가 이제 그 공식을 깨지 못하는 거예요. 그 현금 흐름 나누기 이자 하다 보니까 금리가 내려올수록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는 이 산식, 이걸 깨지 못해서 그런데 실제로 보면 금리가 올라갈 때 오히려 주가가 더 탄탄해요.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경기가 좋아지는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금리하고 주가는 거의 동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금리 시대에 기업의 실적이 좋아가지고 주가가 좋아진다, 이건 환상이에요. 이건 뭐 이자 비용이 떨어지고 하는 거지, 사실은 기업은 영업이익이 잘 나야 되는 거지, 영업의 이익이 많이 나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이건 허당이거든요. 그래서 저금리 시대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고통이 우리한테 놓여 있다. 돈을 빌리더라도 뭐 돈이 벌려야지 갚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빚을 갚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그래요. 그 빚을 진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어야 되고, 더 큰 거는 갚을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능력도 없고 의사도 없다면은, 그러면 이제 시종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가 붕괴되는 그런 것들도 이제 너무 많이 나가야 얘기긴 하지만 네. 어려운 거죠. 강 교수님 말씀에 공감하는 거는, 저도 옛날에 시황 쓸 때 남들도 다 이렇게 쓰니까 같이 쓰는데, 이 저금리로 인한 뭐 유동성 장세 내지는 무슨 뭐 이런 걸로 해서 주식이 올라간다는데, 옛날 거 겹쳐보면 뭐 박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클린턴 때 금리 쭉쭉쭉 올라갈 때 오히려 뭐 S&P 500 맞아.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 오르는 거고, 예. 그만큼 경기 좋으니까 주가가 가는 게 맞는데, 금리 낮추고 오죽하면 금리를 낮추고 제로 금리까지 갔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니 뭐 그래도 실전에서 돈 태우신 분들이 머리 아픈 거지, 시황쟁이들은 편합니다. 여기는 연 맞춰서 쓰고 오르면 오른 데는 맞춰서 쓰면 되니까. 더 나누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포스트 코로나 만만찮은데 산업도 변화할 것이요, 세계 국제 정세도 변화할 것이고, 많이 개인의 생활도 많이 변할 텐데, 자, 이제 투자 관점에서 한번 우리 박 의원님부터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특히 개인 투자자들에게 주실 수 있는 조언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글쎄요, 뭐 지금 또 주가가 어느 정도 뭐 우려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사실 또 많이 반등을 하고, 사실 고민이 사실 좀 제일 많은 시기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속담이 있듯이 사실은 뭐 당분간은 뭐 중앙은행에 맞서지 말라는 얘기가 있듯이 당분간은 좀 뭐 그러한 어떤 정책의 힘에 빌려서 조금은 그러한 부분에서 좀 주의를 하시면서 좀 투자를 하셨으면 하고요. 아까 이제 경제 정상화 얘기가 나오는데 한 가지 제가 이제 경제 정상화와 관련해서 저도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느끼면은 하늘에 비행기가 마음대로 날아다니겠으면 그때 정상화된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비행기가 마음대로.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되는 날이 오기 전까지는 조금은 여전히 그래도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그 비행기가 마음껏 난다는 말씀이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뭐 짧은 데는 서너 시간, 긴 데는 뭐 열 몇 시간을 갔다가 그 밀폐된 공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은 정상화라는 네, 또 것이 이동 제한이 다 풀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여기저기 또 다닐 수도 있다는. 예. 그게 알겠습니다. 예, 강 교수님. 예. 네. 저는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그 현상은 항상 양날의 검이에요.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고 나쁜 게 있으면 좋은 게 있고. 네. 물론 이제 코로나 국면을 지나면서 많은 부분들이 좀 안 좋은 쪽으로 갈 수가 있겠지만 예. 여기에서 살아나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동태적으로 변하게 되니까 수혜를 받는 쪽을 잘 찾아보자. 네. 그리고 특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앞으로 복지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복지가 늘어났을 때 주목해야 되는 종목들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는 상상력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나마 그래도 좀 위험 관리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만 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론적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가고 있죠. 지금? 최근에 그 인터넷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코로나가 있었나 싶을 정도의 저기 그 주가 회복을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압축되겠죠. 압축되지만 그 안에서 또 종목들이 더 튀는 종목이 나올 수가 있고 하는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뭐 앞에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좀 뭐 다른 관점에서 제 주변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지난번에 1,500 가까이 갔었을 때를 놓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다시 그 비슷하게 좀 내려오면 이번엔 내가 꼭 늘려고 합니다라는 심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008년 그리고 1997년의 어떤 학습 효과로 인해서 이번에도 내려가면 일단 진짜 넣겠다. 묻지도 따지도 않고 이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에게 하나만 조심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금융위기 바로 다음 해에 실물 위기는 그때 왔습니다. 우리가 제조 부분이라는 건 단기 계약을 맺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부품을 납품받거나 뭘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공급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1년, 2년의 롱텀으로 계약을 맺거든요. 따라서 지금의 어떤 경제 활동이 셧다운되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실물 부분의 요인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투영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너무 무리한 투자, 빚을 내서 투자하지 마시고 뭐 저점에 또 넣는 거야 개인의 마음이시니까 마음대로 하지만 조금 더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포스트 코로나를 갖다 이렇게 토론하기에는 조금 이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 그 한가운데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조금은 이제 5월에 여기저기 봉쇄가 풀린 이후에 추이를 갖다가 또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참 증시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달려오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체감 경기와는 또 다르게 지수로 숫자로 나타난 그것 때문에 뭐 많은 위로와 또 새로운 희망을 품기도 합니다. 이제 실물 경기의 회복이 빨리 돌아와 줘야 되는 그런 가운데에 오늘은 글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얼마나 이렇게 유익한 토론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이렇게 큰 그림에서 우리가 앞으로 세상이 바뀔 것에 대해서 같이 계속해서 고민하자 하는 차원에서 오늘 한번 토론을 준비했던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간전망대 오늘 이번 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잘 뵙겠습니다. 예수 네. 기다리라고. 네, 길어졌습니다. 보통 60분 넘지 않는데. 아 너무 걱정들이 돼서 학생들도 막
진짜 지금 많이 나는 거 맞아요.